안녕하세요. 오늘은 곰브리치 세계사 13장 새로운 전사들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쪽에 있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보기에 서쪽에 있는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있는 아주 작은 중심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이고 또 농사를 짓는 촌뜨기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쪽에는 훨씬 더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는 어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그쪽에 더 관심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로마는 야금야금 힘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의 신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당시 아프로디테와 트로이의 어떤 굉장한 유명한 장군 안키세스의 아들인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몸을 피하여 굉장히 힘든 여정을 거치면서 로마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에트루리아인들의 도움을 받고 정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후손을 쭉 낳았는데 그 후손 중에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원전 753년에 나라를 건국했는데 특히 로물루스에 의해서 건국이 되어졌다 해서 이름이 로마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로물루스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어떤 나라든 자기들의 건국 신화는 굉장히 거창하고 또 위대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이고 아테네는 발칸 반도에 있었는데 그 고대 로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두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 아테네는 예술가, 철학가 그리고 항상 변화하는 어떤 유연한 자세인 혁신적인 어떤 곳에 그래서 어떤 정복 전쟁도 많이 하고 상인이 어떤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다면 로마는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곳이었기 때문에 복종하고 그리고 로마 12포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굉장히 엄격하게 어떤 자기들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했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 어떤 자연 환경에 인내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어떤 예술적인 감각은 없었지만 아주 실용적인 그런 건축, 이런 발명과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잘한 그런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로마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왕정이었습니다. 7대까지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7대에 있는 그 굉장히 오만한 타르키니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자기의 부하인 그 장군이 전쟁에 나가 있는 텀을 타서 그 아내 아름다운 미모의 아내를 이렇게 겁탈을 함으로써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독재를 하고 또 폭군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이 왕을 몰아내고 드디어 귀족들의 중심으로 한 공화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집정관 2명을 뽑았는데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귀족들로 이루어졌지만 평민들이 힘을 키워서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 아주 힘겨운 싸움을 한 결과 평민과 귀족이 집정관 2명에 한 명 이렇게 선출을 해서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정치 체계를 살펴보면 집정관, 그다음 원로원, 그다음에 평민들이 모이는 평민들의 대표로 되어 있는 호민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그 당시에 로마의 시비법에서 얼마나 이 로마인들이 정의를 높이 하고 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규율을 어긴 아들이 있으면 그 장군이 그 아들에게 사형을 시킬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율을 이기면은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사형에 처하는 아주 독특한 아주 엄격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로마는 아주 이탈리아 반도의 중간 부분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로마가 서서히 이제 힘을 합해서 좀 강력한 도시 국가가 됨으로써 인근에 있는 중부 이탈리아나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민족이 살고 있는 삼리움 또 남부 이탈리아를 서서히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남부 이탈리아에 있던 어떤 한 도시 국가에서는 이 로마가 자꾸 커지는 게 싫어서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영주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원군을 보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로스라는 그리스 영주가 와서 도와줬습니다. 도와줘서 이 피로스가 이끄는 남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인들이 너무나도 인내심 있게 끈질기게 전쟁을 함으로써 피로스가 비록 승리는 했지만 승리한 후에도 그렇게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멸망하게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스가 이런 승리는 한 번 더 거두면 우리는 파멸할 것이다. 이런 승리라면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혀를 내두르면서 로마인들의 그 끈질김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호시탐탐 이탈리아 반도를 다 차지하고 나서 보니 로마는 그 아래에 있는 시칠리아라는 이 섬이 이제 드디어 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는 농사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곡창지대가 탐이 난 거죠. 근데 이 시칠리아라는 섬은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있던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페니키아인들, 즉 알파벳을 만들고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평화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민족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던 그 카르타고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카르타고는 지금의 튀니지입니다. 즉 아프리카의 북부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 섬하고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칠리아는 이 페니키아인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하고 페니키아인들의 주요 이제 식량 공급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가 보니 이 시칠리아가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칠리아 섬을 이제 로마가 살짝 건드려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르타고인들이 얼른 와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땅이다라고 해서 결국 로마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1차 그 포에니 전쟁은 즉 왜 포에니라고 하냐 하면은 그 로마인들이 페니키아라고 부르지 않고 포에니라고 불렀기 때문에 포에니 사람들이라고 하고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 국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카르타고는 이제 해군력이 굉장히 있는 곳이고 워낙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군인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용병을 들여와서 이제 전쟁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 중심이 되고 대신에 로마는 육군 중심,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기 나라를 꼭 지키겠다는 자기 국민이 군인이 되는 거고 규율도 엄격하고 그 다음에 묵직한 농부들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바다를 항상 휘젓고 다니던 페니키아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다 보니 이 로마는 아뿔싸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번 지고 난 다음에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카르타고 배가 자초한 거를 가져와서는 연구를 열심히 해서 자기들도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로마도 해군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로마가 다시 2차 침공을 해서 시칠리아 섬을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던 카르타고에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그 당시 에스파냐에 있는 사령관 하밀카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한니발은 자기의 본국인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섬을 로마에게 빼앗긴 것을 보고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니발은 바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에스파냐를 넘어서 피레네 사막을 올라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 고을 지역을 지나서 그리고 그 높은 그 추운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40마리와 여러 군대들 합해서 이탈리아로 본토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북부로 들어가서 로마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로마는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 바다 아래에 있는 지중해에서 카르타고가 쳐들어올 줄 알았지 저 위에 반대 북쪽에서 쳐들어올 줄은 그것도 알프스 산을 건너서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래서 로마는 정말 악몽을 겪게 되는 겁니다. 한니발은 워낙 용맹하고 전략이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왜냐하면 로마는 아직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로마를 뺀 아웃사이드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니발이
재빨리 로마를 쳐들어갔더라면 아마 또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니발은 로마는 두고 남부 이탈리아나 아니면 로마 인근 지역을 차근차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로마에도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파비우스 막시우스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은 한니발의 기세가 너무나 지금 등등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싸워서는 한니발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그런 어떤 그 한니발이 카르타고 군이기 때문에 아마 보급도 끊길 테고 하니까 우리가 정면 승부보다는 조금 지연 전술을 택해서 한니발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 막시우스를 비겁하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막시우스는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자기들의 승리를 가져다 줄 이 지연 전술을 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젊은 장군이 로마에 있었는데, 스키피오라는 이 젊은 장군은 그러면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한니발이 감싸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반대로 그들의 중앙 핵심부인 카르타고를 쳐들어가자. 그러면 한니발도 어쩔 수 없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스키피오의 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카르타고는 얼른 한니발을 불렀습니다. 한니발은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왜 자기가 빨리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나 후회하면서 떠났겠죠. 자, 그래서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갔지만 한니발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일단은 패배를 시켰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 있는 아주 엄격한 카토라는 귀족은 원로원을 연설할 때마다 마지막 의견은 항상 우리는 저 강성한 언제나 우리의 뒤를 칠 수 있는 카르타고를 반드시 파괴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인들도 카르타고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좀 무서워하긴 했지만 이 나중에는 카토에게 이제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로마는 전술을 온갖 무기를 다 동원하고 아주 치밀한 전략 전술을 세워서 카르타고를 다시 한 번 더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를 다시 한 번 더 침략을 해서 카르타고를 완전히 절멸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르타고인들이 죽었고, 심지어 땅을 쟁기로 갈아엎고는 거기다가 소금을 불어서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만큼 황폐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이 얼마나 카르타고에 대해서 원한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카르타고에 이제 뒤에 있는 카르타고가 사라지자 이 로마는 다시 서쪽으로, 그 당시에 혼란한 내전으로 분열이 되어 있던 그리스를 침략해서 그리스에 있는 도시 코린트를 로마가 정복을 해서 아주 찬란한 그리스의 문명과 문화를 수입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동쪽으로만 가고 서쪽을 무시했지만 이 작은 농부들의 나라, 인내심이 있는 이 우직한 로마인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한 발씩 전쟁을 함으로써 나중에는 지중해를 자기의 앞바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예술도 철학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았지만 강인한 성격과 법, 그리고 불굴의 의지와 인내심으로 지중해 전체를 자기들의 앞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